네, 북한의 GPS 전파 교란 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양국의 북러 군사 지원 조약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서해상에서 북한이 GPS 교란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이 끝난 뒤에 여러 도발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GPS 전파 교란을 선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지난 이제 5월 28일부터 6월 초까지 북한이 GPS 교란을 이제 한 5일 동안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대남 오물풍선도 그때 같이 날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국제기구죠. 국제해사기구인 IMO, 국제민간기구인 이카오, 그다음에 국제전기통신협회인 ITU 이런 데다가 이런 일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한테 얘기를 해달라라고 네. 얘기해서 사실상 그 몇 달 사이 좀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달 초에 한번 GPS 교란을 하다가 이제 지난 8, 9일 사이에 지금 또다시 이제 교란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북한이 아마 영토 조항을 지난번 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가지고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육상 분계선은 아마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해진 것 같고요. 해상 분계선은 여전히 지금 북한 스스로가 이걸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 서해 지역 NLL을 중심으로 한 것을 서해 지역을 분쟁 수역화해서 국제사회에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그 공격이 평소와는 공격 형식이 좀 다르다고 해요. 네네. 공격의 방향도 다르고 공격의 유지 시간도 좀 들쑥날쑥하다고 하던데요. 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방향이 남쪽을 향해서 와가지고 우리의 이제 항공기라든지 또는 어선이 조업에 차질을 빚고 또는 이제 비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방향이 남쪽을 향했다기보다는 북서쪽 방향을 좀 향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성과 해주에서 이 GPS 전파 교란이 있었는데 네. 그 방향이 우리 이제 인천 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또는 파주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북서쪽 방향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평도가 영향을 좀 받고 백령도 쪽 지역에서 영향을 좀 받고 그랬는데 그러면 왜 이제 북한이 이렇게 북서쪽 방향으로 전파 교란을 했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북한의 그 무인기 침투 사건과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이 뭐 야단 법석을 좀 떨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뭐 입증한다고 그러면서 항로를 이제 제시한 적이 있어요. 무인기에. 그래서 그 무인기가 뭐 백령도에서 출발을 했다. 그래서 서해상을 거쳐서 평양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항적까지도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터무니없는 그런 조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이 방향을 그쪽으로 턴 것은 결국은 백령도에서 이런 평양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무인기들에 대한 사전 대비 훈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난 이제 이달 초에 한 번 했고 또 이번에 이틀 동안 이제 한 것을 보면 아마 이런 데 목적을 두고 훈련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북러 조약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뭐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당화하고 앞으로도 계속 파병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그렇죠. 이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6월 19일 날 이제 푸틴이 북한을 방북해가지고 이제 서명은 하긴 했죠. 네. 서명을 했는데 사실상 뭐 서명하기 전부터도 작년 9월이죠. 작년 8, 9월 달부터 오히려 북한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포탄을 갖다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양을 사실상 수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이제 협정을 맺고 이것이 이제 러시아로 봐서는 10월 24일 날 이제 러시아의 하원이죠 두마 그리고 이제 상원인 연방 팽의에서 11월 6일 날 각각 가결을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9일 날 푸틴 대통령이 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명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러시아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 파병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 장비라든지 첨단 군사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조약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또 서명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네, 북한도 어쨌든 여기에 최종적으로 서명은 해야 되는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10월 달에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를 할 때 헌법 개정을 했거든요. 우리 최고인민회의가 하는 것이 뭐 헌법 개정도 하고 예산도 담당을 하지만은 사실상 이런 그 조약에 대한 비준도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조약에 비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조약의 비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조약의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인민회의가 담당하지만
중요한 조약을 이제 서명하거나 또는 이제 비준하거나 또는 폐기하는 것은 김정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이 11월 9일 날 푸틴 대통령이 서명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이제 발효가 되는데 사실상 양쪽이 다 서명했다고 해서 그냥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문서를 서로 교환을 하는 그 순간이 발효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그 형식적인 절차는 남아 있지 않는가라고 보는데 모르죠. 더 이제 이것을 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을 초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러북 정상회담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네. 이것을 교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번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될 준비하는 그런 정황이 포착됐다. 네. 이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이 종전 속도도 빨라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 북한군이 투입된 지역이죠. 쿠르스크 지역의 교전이 더 격화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해리스가 당선이 됐으면 이럴 가능성이 없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큰 것이죠. 트럼프 당선자 측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계속 평화와 영토의 교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해주고 대신에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얻으라고 하는 것이 평화와 영토의 교환입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이런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 당선자 측의 생각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쿠르스크 지역은 어디냐 하면 이것은 우크라이나 땅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땅입니다. 지금은 아마 서울 면적 뭐 아마 가까이 정도 점령을 했을 거예요. 원래는 한 2배 정도 점령을 했다가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피탈당했거든요. 네. 어찌됐든 이제 꽤 괜찮은 면적을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것을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빨리 되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회담을 하기 전에 그래야 유리한 입장에서 회담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 북한군들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고 교전이 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있죠. 우리가 사실 이 투입된 북한군과 관련을 해서 탈영이라든지 반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외신이 군인 출신의 탈북민과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그 부분을 보면은 오히려 세뇌된 북한군이 총알바지가 되는 것을 자처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한 3, 4주 전에 이미 북한군 이제 러시아에 파병으로 갔던 용병이죠. 파병이라기보다는 네. 용병으로 갔던 북한군 뭐 18명이 탈영을 했다가 뭐 일주일 만에 다시 이제 잡혀가지고 구금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우리는 전에 들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민들이 얘기하는 북한군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크게 네. 두 가지죠. 하나는 배고픔,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신분 상승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네. 적어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보다는 이렇게 용병으로 가게 되면 먹는 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신분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신분 상승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그 북한군의 신분 상승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베트남전 60년대, 70년대 그때 북한의 공군이 여기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희생된 사람이나 또는 참전한 사람들의 신분 상승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네. 노동당 당원들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 죽은 그 부인 그리고 그 가족들 그들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엄청나게 대우를 많이 해줬단 말이죠. 네.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소위 말해서 용병으로 러시아의 용병으로 가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고 있는 이들도 신분 상승의 기회로 여기서 참전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 굶주림과 북한이 여태껏 해온 세뇌 교육의 이런 탓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도 관심인데 네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그리고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을 이기 행정부에서 빼겠다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거든요. 특히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기 당시에 이제 대북 정책에 많은 기여를 하는 인물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을 등용하지 않겠다는 거는 정책이 좀 변화를 주겠다 이런 뜻으로 읽힐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의미도 있죠. 뭐 헤일리 대사를
트럼프를 이번 내각에서 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뭐 끝까지 이제 경선에 참여를 했고 또 뭐 지지 후보 연설은 한번 했지만 대신에 이제 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 안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빠질 줄 알았는데 폼페이오 장관 같으면 국방부 장관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함합평도 있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CIA 국장도 했고 또 국무부 장관을 하면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정책에 아주 깊이 관여를 했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일부러 콕 찍어가지고 이 사람을 뺐단 말이죠. 네. 제가 볼 때는 뭐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2023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이제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출마 선언하면서 비판을 이제 트럼프한테 했어요. 그게 바로 국가 기밀 문서를 말하라고 가져간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비판이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난 7월 달이죠. 뭐 어찌됐든 이제 자기 스스로도 트럼프 이제 후보자한테 보고를 하나 했는데 그 브리핑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좀 지원을 하고 대신에 이제 러시아는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 트럼프 당선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른 거거든요. 네. 그때 좀 눈밖에 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세 번째는 이제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는 어찌됐든 2019년도 2월달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당선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게 결렬된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이게 폼페이오를 비롯한 이제 볼턴이나 이런 참모들 때문에 결렬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을 배제했다는 것은 대북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네네.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에 평양을 갈 수도 있다. 예. 저는 놀라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네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뭐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제 행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행정부가 지금 이제 인수위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북한 핵 문제가 1번으로 올라갈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중동 문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문제 이것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라가고 네. 그 뒤에 이제 북한 핵 문제가 따라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우선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조금 어려운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상 그 김정은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김정은은 2019년도 2월달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에 결정적인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사실상 두문불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뭔가 다시 이제 북한하고 어떤 협상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양보 또는 자기가 원하는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저 트럼프 대통령이 덜렁 자기 취임 직후에 바로 내가 북한 가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도 받지 않은 상태로서 어서 오십시오. 차나 한잔 마시십시오. 그런 식으로 회담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볼턴의 말이 뭐 일리는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정책의 우선순위나 또는 지금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보면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기보다는 적어도 내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 후반기에 그나마 가능하지 않겠는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그렇죠. 보시는군요. 네. 네. 자, 어제 대통령실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네. 증액을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정부로서는 사실 설득할 방법밖에는 없는 건가요? 어제 그래도 일요일인데 대통령께서 주관해서 110분 동안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 그다음에 그 산업, 금융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도 잘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 이제 문제가 되긴 하죠. 왜 네. 그러냐면 지난 10월 초에 이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제12차 협정은 타결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2026년부터 적용되는 것을 1조 5,200억으로 확정을 했고 5년 동안에 매년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만큼만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합의가 된 거거든요. 지금 이제 아마 한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초기에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이제 상황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계속해서 이제 당선인 척의 인수위원회에 우리가 가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좋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것을 요구할까요? 제가 보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너무 많습니다. 네. 주한미군 감축, 철수, 뭐 훈련 중지, 전략자산 전개 금지, 뭐 북미 간의 핵군축 해당, 수많은 다른 카드를 가지고 한국을 압박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설득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한테 정말 동맹인데 여기에서 안 할 일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면은 둘 다가 잃게 되는 루즈 앤 루즈 게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게임을 진행하기보다는 윈윈 하는 게임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협상을 이제 끝났으니까 설득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두면서, 대신에 우리가 받아낼 것이 뭐가 있겠는가. 네. 그게 이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도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우리 한미 간의 그 확장 억제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을 거고, 아마 제일 큰 것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얘기를 반대급부로 받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서로 이길 수 있는 기브 앤 테이크가 필요한 거지, 절대로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뒤에도 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 핵무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독자 핵무장을 협상 카드로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제 이 질문에는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벌써 이제 2년 반이 됐지만 2년 반 동안에 한미 간의 확장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일체형 확장 억제를 이제 계속 그걸 강화시켜 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이제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새로 들어서게 되는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갈 것인가, 이것도 의문이고, 두 번째는 북한과의 비핵화 회담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핵군축 회담을 할 것인지, 이것도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더해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그런 안보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저것 이제 양보를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핵무장에 대한 어떤 묵시적인 인정,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해야 그나마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라든지 우리의 그 잠재력 핵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네.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독자적 핵무장 시나리오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극단적인 상황이 지금 한국 안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주한미군 감축한다, 또는 철수한다, 그리고 북한하고는 비핵화 안 하고 핵군축 회담하겠다. 이게 한국 안보의 극단적인 상황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이제는 계속해서 미국과의 그런 바이든 행정부와의 그런 일체형 핵 확장 억제만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네. 조금 더 전향적으로 미래의 한국 안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여러 가지 옵션을 열어놓고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한미 사이의 정책 조율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북미 관계 변화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여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